그래서 이제 그 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이나 철,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단백질 응집을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구리는 pH 7.4에서 6.8 사이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촉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아연도 마찬가지예요? 철. 그렇죠. 모든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해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애들 아연 영양제 많이 먹이는데. 맞아. 그렇죠. 과잉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되죠. 금속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가진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연령이나 시기, 호르몬,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뭐 알츠하이머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신선한 채소나 과일, 채소, 견과류, 운동, 적절한 운동,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경우는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뇌와 관련된 퇴행성 뇌질환을 보면은 탁, 구리, 철, 아연, 알츠하이머, 파킨슨스 병은 철, 광우병은 구리와 철, 다발성 경화증은 철, 다운 증후군 구리, 철, 아연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채식인과 비채식인의 혈청 페리틴을 보면은 혈청에 보면은 채식인이 이렇게 이거 밝은 선이고 비채식인이 까만 건데요. 혈청 페리틴이 4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상인 경우는 비채식인이 훨씬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인은 반면 좀 낮아요, 수치가. 근데 이제 정상 범위예요, 이게 다. 정상 범위인데 채식인은 이제 안전 범위에 있고요. 비채식인은 좀 위험 범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손상 과정에는 유리된 금속 이온이 상당히 중요한데 유리됐다는 거는 어떤 단백질과 결합되지 않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혈액 내의 철의 과도한 증가는 세포 유전자와 단백질 산화를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뇌질환을 발생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서는 노인의 경우는 뇌질환이겠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뇌발달이겠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한 햄철은 과도한 철의 흡수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DHA. 아까 이제 미엘리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엘리나가 중요한데 뇌 세포의 그 20% 정도는 그 지질은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돼야 돼요. DHA를 보면은 모유의 DHA 함량이 높을수록, 그죠? 이쪽으로 가면 높을수록 우울증이 낮아요, 산모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엄마가 우울증, 산후 우울증 때문에 뭐 아파트에서 막 8층에서 아기를 던지고 자기도 뛰어들고 막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DHA 함량을 보면 분명히 낮아요, 그런 엄마들은. 물론 이제 가사 스트레스, 유아 독박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죠? 이제 두 가지를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와 어떤 생물학적인 영양적인 문제들. 제가 이제 통계로 돌려보면 제가 이제 논문 퍼블리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인체 내에 있는 혈액, 그러니까 지질하고 뭐 미네랄 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울 지표에 영향을 주는가를 통계로 분석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퍼블리시 된 것 중에. 제가 이제 통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메이저 디프레션,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의 50%는 인체 내에 있는 혈액 지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 스퀘어가 50이 넘어요. 0.5 넘어요. 다시 말해서 우울증의 원인의 50%는 인체 내 생화학적인 수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조절해도 우울증 50%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만 계속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면은 그 새끼 있잖아요.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 의하면은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은 수상돌기 개수가 줄어들어요. 또 수상돌기 길이가 짧아지고 또 DHA와 아라키돈산을 적절히 공급하면 유아의 인지력이 발달을 한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닭과 불포화 지방산은 수분을 제외한 건조 뇌 질량 중 대략 20%를 차지해요.
뇌세포의 질량의 70 내지 80%가 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거의 지질 덩어리예요. 물과 지질로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20% 내지 30%.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완전 채식인과 유란 채식인, 비채식인의 리놀레산은 오메가6고요. 리놀렌산은 3인데요. 이 비율이 대략 3대1 내지 4대1이 이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은 염증 반응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현대인은 오메가6가 3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많이 먹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육류 과잉 섭취, 그 다음에 기름류 중에 오메가6가 많은 게 많거든요. 뭐 콩기름? 예, 아니 콩기름 말고요. 옥수수요. 옥수수. 예, 콩기름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옥수수. 예, 옥수수가 문제. 옥수수 기름이 좀 문제. 그 보면은 완전 채식인은 뭐 21대 12. 유란 채식인은 14대 15. 비채식인은 9대 1.1. 절대량이 확실히 많죠. 그죠? 절대량이 많아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 채식인은 오메가6가 좀 많이 먹네요. 그죠?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름 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류,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6가 많은 걸 많이 먹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채식인에 비해서 채식인은 많이 먹어요. 그죠? 많이 먹고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데 오메가6가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식용유는 옥수수. 그 다음에 3가 많은 지방산은 들기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들기름을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제 산패된 거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 들깨를, 이거 농진청에서 나온 건데, 리놀레산이 오메가6라고 그랬죠? 리놀렌산은 3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죠? 거의 한 4배? 5배? 그 정도 되죠. 그 들깨에 필적하는 식물은 아마씨예요. 플렉시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아마씨,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들깨.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마트, 건강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또 웬만한 대형 마트에는 그 견과류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씨는 맛이 없어요. 맛있던데요? 맛있어요? 네. 정말요? 무서워하고. 그래요? 네. 나 별로 맛 없던데 나는. 나 들깨가 더 맛있던데. 들깨처럼 향이 예. 고소하고. 아, 오일이요? 입에 달라붙는데. 오일이요? 네. 아, 그래요? 우유에 타. 아, 아마씨 오일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씨 가루. 가루요? 아, 그래요? 아줌마들이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뭐 어쨌든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니, 들깨는 이렇게 먹더라고요. 한번 찐 다음에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빻아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글씨가 똑같아요. 리놀레산. 니은이 차이가 있어요. 어머.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리놀렌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그 일롱게이션이라고 해서 사슬이 연장되거든요. 여기 18은 탄소가 18개라는 소리거든요. 18개짜리가 리놀레산, 이렇게 오메가3는 리놀렌산이는데 얘가 이제 불포화되고 탄소 2개가 연장이 되면서 18개가 20개짜리 되고 20개가 또 22개짜리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장될 때 오메가6와 3가 동일한 그 효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얘들이 많아지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효소를 동일한 걸 쓰는 거예요. 연장을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3나 6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못 만들어요. 식물만 만들 수 있어요. 동물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해초류 있잖아요. 해조류. 해조류를 등푸른 생선이 먹어가지고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요즘에 해양이 오염돼가지고 중금속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으려면 식물성을 통해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섭취되는 리놀렌산의 5 내지 15%가 최종적으로 DHA로 전환이 돼요. DHA는 탄수가 22개짜리예요. 그러니까 18개짜리 많이 먹으면 인체 내에서 합성을 5 내지 15%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생선은 중금속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특히 산모는 미량의 중금속이라고 태아의 위험이 돼요. 그 다음에 지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산패된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이를 뭐 후라이팬에 볶거나 튀기거나 이거는 거의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뇌세포도 염증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뭐 보통 먹잖아요. 기름에. 그러니까 입에 맞으니까 조금 먹긴 하는데 기름에 예. 든지 그러니까요. 그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기름 네. 안 볶은 거. 네. 기름은 프라이팬에 기본적으로 튀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거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해도 아주 얇게 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막 기름이 나가도니까 막 퍼부으면서 막 튀기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보일등말등 했었죠. 전 같은 거. 그리고 그 잔치 때는 가끔 먹었죠,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먹었죠.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고기 튀긴 거, 네. 치킨 이런 거 제일 안 좋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포화지방에다가 튀긴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기름은 불에 닿지 마라. 그렇죠. 특히 닭과 불포화지방산은 180도가 그 융점이에요. 그리고 포화지방은 훨씬 370도인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낮은 온도에 쉽게 산패가 돼요. 왜냐하면 불포화라는 거는 이제 포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화 개념은 뭐냐면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수소가 완전히 결합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파이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화학적으로는 걔들이 활성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오면은 금방 결합을 해버려요. 네. 화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울증이 심한 사람 보면은 안에 혈액내를 보면은 과산화지질, 그러니까 산패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우울하다. 그러면 첫째, 뭐 튀겨 먹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튀김고기 뭐 이런 거 먹고 있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서 먹고 있다. 그것도 카트. 애들도 그래요.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튀긴 음식을 자꾸 먹이고 있지 않은가. 고등어 튀긴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선은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뇌세포. 이 뇌세포는 이제 그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뇌세포는 인체 내 세포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개수로. 그런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20%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뇌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고도의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서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쓴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 그 책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인간의 진화 과정은 뇌도 발달을 하지만 또 하나는 에너지 대사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등동물에 비해서 고등동물, 인간으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점점 높아져요.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똑같은 세포라고 같은 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경계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를 했냐? 진화 과정 쪽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육상으로 진출을 했어요. 이 물에 있는 산소 용존량보다 공기 중에 있는 용존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명체는 육지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 외호흡, 폐포. 폐포가 있는데 폐포는 파충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폐포가 되게 엉성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포도송이처럼 아주 잘 만들어진 데 비해서 포유류는 그 파충류는 엉성하게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 횡격막. 파충류는 횡격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여기 인간은.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충류들은 의도적으로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동력으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몸통에 수직인 사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유류들은 몸통하고 팔다리가 수직이에요. 그죠? 근데 파충류들은 땅에 붙어 있어요. 보시면. 그게 이제 호흡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이 계면활성제는 이제 폐포가 있는데 이 기체가 고체와 접촉을 할 때 기체와 고체가 바로 있으면은 용존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쉽게 녹아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고체 표면에는 액상이 이렇게 깔리거든요. 표면에. 그러니까 인체 폐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하면은 폐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산소가 빨리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녹아 들어가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수분이 이렇게 막을 만들고 있어요. 수분막. 근데 수분은 이제 H2O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요. 수소결합은 이 표면 장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폐포가 커지려고 하면은 폐포는 보통 100만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 100만 개가 폐포가 커지려면은 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의 표면 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계면 활성제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는 뭐냐면 세제예요, 세제. 쉽게 말해서 비누. 예, 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기름과 물을 섞어주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세포 이제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요. 근데 이게 이 진화 과정 속에서 이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단계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고도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뇌호흡, 적혈구가 작아져요. 대신 개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에는 헤모글로빈이 25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헤모글로빈 하나에는 산소 4개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산소 4개 분자. 그러니까 적혈구 한 분자에는 적혈구 세포 하나에는 100만 개의 산소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작아지고 또 양쪽으로 오목해져요. 그리고 핵이 탈락되죠. 그래서 표면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인체에 있는 혈관은 하등동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이 돼 있어요. 혈관이. 그만큼 세포에게 산소를 잘 공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 다양한 전자전달계 분자가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유아와 성인의 기관 대사율, organ metabolic rate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10kg 몸무게 유아를 봤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지금 총 427이라고 한다면 뇌가 240으로 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대사 속도가 1.5배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노인들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대사가 노인에 비해서 한 2배는 빠를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빨리 많이 생산이 되니까 애들이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말하고 이제 하는 거, 정말 지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또 유아는 10kg 유아면은 몇 살 정도지? 한 서너 살 되나요? 아니요. 2살? 만으로요? 예. 만으로 돌 좀 지났나? 아, 그래요? 네. 그런 애들은 뇌가
전체 에너지 대의 절반 정도 이상을 사용한대요. 심장은 30, 신장은 28, 간은 105, 폐는 24, 합계 425. 성인도 뭐 비슷하고. 퍼센트로 따지면 45%. 뇌가 돌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게 뇌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의 에너지 사용 내역을 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2배 10%, 양성자 누출 20%, ATP 생성이 70%인데 그 중에서 나트륨, 칼륨, ATPase 활동이 20 내지 25%인데 평균적으로 뇌와 신장은 6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뇌세포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죠. 그럼 이제 농도 기울기가 이제 처음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처음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았는데 그래서 세포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mV였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나트륨 이온 뚜껑 열리고 들어오고 칼륨 이온 뚜껑 열리고 나가고. 그죠? 그래서 전압이 피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마이너스 70mV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가지고 나트륨 이온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나트륨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간 칼륨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ATP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온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다시 그걸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하거나 생각이 많으면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뇌와 신장은 60%의 에너지를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짜게 먹지 마라. 신장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겠죠. 그죠? 농도, 인체의 농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신장이거든요. 과도한 거는 이온을 배출해주고 부족하면 다시 재흡수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장도 너무 에너지를 많이,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거나 이러면 신장도 손상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경계 발달을 보면은 ATP 에너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여기서 PO4 이게 인산기인데 얘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실체가 잘 모르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정의는 운동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 물체. 그걸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떨어졌잖아요.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진 거를 다시 음식을 먹으면 얘가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인체 내에는 40g 정도의 ATP가 있는데 하루에 1000번 정도 이걸 반복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루 동안 ATP가 ADP로 PI에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걸 1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리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은 나중에 숨차잖아요. 그죠? 좀 쉬었다가 또 뛸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달리기를 하면 얘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이제 얘로 만든 다음에 또 뛸 수가 있는 건데 인체에 세포가 있으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세포에 3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발전기다 이렇게 했는데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면 2분자의 피르부산을 만들고 얘들이 세포질에서 2개의 젖산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 2개의 피르부산이 다시 TCA와 전자전달계라는 거를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32개, 34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서 젖산 발효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얘가 손상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산소가 있어야지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이 전자 전달계 사슬을 통해 가지고 수소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이온이 많잖아요. 수소이온이 많으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 외막이고 내막이고 여기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촘촘히 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ADP와 PI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그러니까 인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전지인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 전지.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체를 이해한다는 거는 정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첼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인가? 이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첼인가? 그 사람은 그 정식적인 연구소에서 연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삼촌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의 유산을 가지고 개인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제 이걸 발견을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재밌죠?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거는 미친 소리였다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생명체가 이런 전기적인 기울기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일렉트로케미칼 그레디언트라고 그러거든요.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제 신경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폐를 통해 가지고 폐도 발달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폐포 여기서 이제 폐포 호흡을 하면 이게 횡격막이잖아요. 횡격막이 내려가면 얘가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폐포가 있으면 이 빈 공간에 요 바깥에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포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 또 여기서 이제 그 계면활성제 방출하고 얘가 이제 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인데 이 적혈구가 정말 이렇게 딱 압착될 정도로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얘들이 적혈구가 탄성이 있어가지고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쫙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서 이제 산소가 오고 CO2가 이제 확산,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이제 다시 교환이 되는 거죠.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는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고요. 이제 호흡 방법에 따라서 호흡 환기율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전체 양은 겉보기 1회 기체 환기량은 500ml거든요. 여기 입에서 여기까지. 그런데 산소가 교환되는 건 폐포란 말이에요. 여기 폐포 말단에서 산소가 교환되지 여기 기관지에서는 호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죽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데드 스페이스거든요. 150ml. 실제로 이제 폐포에 도달하는 350ml예요. 이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A 호흡을 1분당 40회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의도적으로. 예. 횡격막을 올렸다 내렸다 근육으로 할 수 있죠. 하면은 어떻게 되냐? 1회 호흡량은 150ml인데 죽은 공간이 15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폐포에 도달하는 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40번 호흡을 하면은 폐포에는 실제로 도달하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분에 12번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천천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회 호흡량 500인데 죽은 공간은 15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달하는 건 350이에요. 1분당 12번을 하니까 350 곱하기 100이 하면 4200ml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빨리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량이 많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흔히 말하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명상을 해야 되고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참으면서 6번 하니까. 예, 6번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1회 호흡량은 1000이에요. 그죠? 죽은 공간은 150. 빼면은 850.
850 곱하기 6 하면 5100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뇌발달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빨리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스트레스 주면 안 되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혈구 크기를 보면 콩고 뱀장어는 적혈구 크기가 이만하대요. 엄청나게 크죠? 상어는 이따만하네요. 개구리도 이따만하네요. 안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핵이에요. 핵이 다 있어요. 그런데 포유류 단계에 들어오면은 핵이 없죠? 크기가 작아져요. 그런데 적혈구 크기가 작아질수록 적혈구 수가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 낙타, 비둘기, 파충류, 개구리, 잉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비교 생물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인체의 어떤 특성이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작아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개수는 많아져요. 그만큼 이제 혈관, 작은 혈관에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식하는 사람하고 채식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게 점선이 이제 비채식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실선이 채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산소 섭취량을 보니까 채식하는 사람이 훨씬 높죠? 그죠? 높잖아요. 채식하는 사람. 여기가 채식, 여기가 비채식. 운동 부하를 시킨 거예요. 달리기. 그 달리기 아니라 자전거, 페달 돌리기. 그래서 산소 섭취량을 보니까 산소 섭취량이 채식인이 비채식인에 비해서 높다. 그 다음에 다중지능을 할게요. 이 다중지능은 이제 하버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IQ가 처음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언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언어와 수리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드너는 언어나 논리, 수학, 지능 이외에도 다른 지능이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지능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화론적으로 한 가지 정보보다는 다양한 지능을 통해 해석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 두 번째는 뇌의 일부만 손상된 사람이 다른 능력은 변화가 없는데 하나의 능력만 훼손되는 거예요. 모듈레러티라고 그러는데 모듈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너는 지능을 9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이게 주로 이제 IQ 측정하는 거고요. 신체 운동, 음악 지능, 또 개인 간 지능, 개인 내 지능, 자연주의적 실존 지능 이런 것도 이제 지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 간 지능을 보면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정말 이 사람은 똑똑한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다. 또 개인 내 지능, 자기 성찰.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또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죠. 내 상태가 이러니까 스스로 제어를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소설가, 상담가 뭐 이런 사람들. 또 자연주의적, 자연과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 실존지능, 이거 영성지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적 지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동물들을 보면은 뭐 양서류나 파충류 이런 상태에서는 이 뇌세포의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갈수록 뇌세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달 분할을 하죠. 크기도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고등동물로 갈수록 크기가 이렇게 커다랗게 차이가 나고요. 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또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뇌와 뭐 중추신경 이런 것들은 이런 가제, 뭐 갑각류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대뇌 피질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의 크기와 뇌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커가고요. 이거 뭐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또 세포수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또 진화론적으로는 이제 초기 원시인들이 이렇게 뇌 발달이 처음에 500cc 정도였는데 뭐 지금 1500cc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맥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하나로 보이는 뇌지만, 여기가 이제 눈이거든요. 여기 뒤에가 이제 손해니까. 이 인간의 뇌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껍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겨지잖아요. 양배추 같은 거. 그것처럼 인간은 세 개의 껍질로 되어 있다. 하나는 파충류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포유류뇌, 변형계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심포유류뇌 또는 영장류뇌, 대뇌 심피질을 말해요. 그래서 파충류뇌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뇌관과 손해인데요. 본능적인 거. 싸우거나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녀석이 있으면 싸우고 자기보다 큰 녀석이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 반응이죠. 또 파충류는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어가 알을 넣고 우연히 이제 자기 알을 갔는데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제 변형계는 포유류부터 나오거든요. 포유류부터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뭐 해마, 편도, 시상, 압핵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얘들은 주로 감정, 기능,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포유류 단계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소리를 내는 보컬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리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찍찍, 뭐 개가 멍멍 하잖아요. 그래서 파충류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포유류 단계에 들어가면서 얘들이 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자식을 돌보는 게 이때부터 나타나요. 포유류 단계부터. 그러니까 파충류는 엄마가 새끼를 돌보거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쥐나 뭐 고양이 이런 거 보면은 자식 새끼들을 이렇게 돌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놀이예요. 플레이. 그래서 뭐 개 같은 경우도 주인하고 막 자꾸 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쥐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할 때 장난감을 넣어주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이제 파충류가 뭐 놀이하는 거 못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 내로 들어가면서 그 언어라는 걸 사용하고 사상, 또 종교, 합리성, 추상, 의지 이런 게 이제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죠. 피니에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1848년에 그 미국 서부 그 개척 시대에 그 건설 노동자로 철로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철로를 건설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데 장애물을 없애던 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다지고 있었어요. 쇠막대기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쇠막대기가 이렇게 관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뚫고 이렇게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살아있으면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호흡이나 뭐 이런 체온 조절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급격히 변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온순하고 이제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불순해졌고 참을성이 없고 변덕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 없게 됐어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EBR이라고 이제 가명을 이제 이름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수막종으로 아나전두엽을 제거하게 됐어요. 아나전두엽은 이게 안와잖아요. 눈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나전두엽이거든요.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미엘리나가 최종적으로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미엘리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체가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두엽 앞부분이 최종적으로 돼요. 그래서 한 20세가 지나야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미엘리나가 끝나거든요. 그래 인격이 이제 그때부터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뇌를 보면은 뇌가 이제 이게 본능적인 거고 이게 감정을 주로 담당하고 이거는 이성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피질이 80%를 차지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뇌는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인간의 상태가 좋을 때 이 상위 뇌가 하위 뇌를 이렇게 제어를 하게 돼요. 탑다운이라고 그러죠. 톱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데 얘가 손상이 돼버리면 얘가 제어를 못하니까 이 본능적인 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울증 환자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들이 우울증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뇨나 심혈관 환자들은 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제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혈액이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뇌 발달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얘한테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먹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 그 의료보험 하는데 의료보험공단 거기서 나온 건데 영유아 사망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예. 추락사고는 23명인데 암에 걸려서 죽는 애가 101명이에요. 10만 명당.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노인들이나 암에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면 애들은 대사 속도가 성인에 비해서 2배 정도 빠르잖아요. 1.5에 2배 정도. 그러니까 돌연변이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수가 있죠. 운수사고는 88명인데 암은 101명이에요. 근데 소고기 섭취량과 임파선암을 보면은 소고기 섭취량이 1인당 이거 70년대 조사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성지능을 보면은 능이 빠졌네. 예, 채식하는 사람하고 비채식하는 사람하고 이 타인과 동물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반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MRI 거기에 이제 집어넣고 사람이 고통받는 사진을 보여주고요, 동물이 고통받는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비채식인. 그때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유란 채식인한테 보였더니 이렇게 됐고요. 완전 채식인한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결론은 뭐냐면 비채식인한테 사람과 동물의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주면 불안과 관련된 자기 보호와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란 채식인은 공감 능력, 같이 아파하는 거 있잖아요. 심퍼시. 이것과 관련된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인과 비채식인은 뇌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건 완전 채식인이었는데요.
이 완전체 시기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진보다 동물이 고통받는 사진에 더욱 큰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감성 지능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성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성상세포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그러는데 뇌의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는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식세포예요. 그죠? 대표적인 식세포. 인체는 인체의 세포보다 10배 정도 많은 세포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근데 그거를 빨리 클리어런스, 이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혈액인데요. 혈액 혈관이 있는데 글루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상세포, 그러니까 뇌에 있는 대식세포가 이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옆에 글리아 세포나 아니면은 뇌세포에게, 이거 뉴런이죠. 뉴런이나 아니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런 세포들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얘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이 성상세포, 뇌에 있는 대식세포가 여기 염증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세포가. 그러면 얘들이 5 내지 12조각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빨리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또 여기 있는 아스트로사이트가 문제가 생기면 이 액션 포텐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 또 억제 능력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성상세포 아스트로사이트가 지질을 뉴런에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성상세포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뉴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생성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포 외부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포가 이제 칼슘 농도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가지고 염증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포는 스스로 죽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포토시스인데,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원인이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포가 스스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5 내지 12조각.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 같은 식세포가 이렇게 잡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호 중에 하나는 칼슘 농도예요. 그래서 칼슘이 너무 과잉으로 되면은, 보통 세포 바깥이 칼슘 농도가 10,000 내지 10만 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칼슘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칼슘을 많이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세포 드라이빙 포스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포토시스를 자극을 해가지고 세포가 스스로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서 아포토시스가 된다. 그래서 칼슘을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도 인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세포 사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아까 설명 다시 드리면, 이제 성상세포가 있는데 뉴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가 이제 엉겼잖아요, 단백질이.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거를 해치우거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얘들이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는 얘들이 이제 실험에 의하면, 세포 실험에 의하면 얘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가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5개 내지 12개. 12개 정도, 맥시멈 12개 정도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세포를. 근데 얘가 지방이 과잉이 되거나 지방을 많이 이렇게, 특히 산화지질을 먹거나 지방이 과잉이 되면은 얘들이 다른 죽어있는 세포를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과잉이 되면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질 과잉 섭취를 하면은. 이거 또 하나 남았네. 소화관과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가트 브레인 이제 액시스라고 해가지고, 장에 있는 이게 미생물들이
이 신경계를 따라 가지고 또 혈액을 따라 가지고 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은 이제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10m 정도 되니까 이 표면적이 인체에서 가장 넓단 말이에요. 그 장 표면에는 그 면역, 페이어 패치라고 하는 면역기관들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화론적으로 면역계는 원래 장에서 처음에 기원이 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장에서 나왔다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장인데 장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변을 보면 대변의 70%는 이 미생물들이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뇌에게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장내 건강이 불안이나 통증 또 이게 그거죠. 그 뭐지? 뭐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자폐증, 우울증, 뭐 그다음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장내인데 이 지방 사슬이 여러 가지 면역 세포나 조직 손상, 재생 또 여러 가지 이제 염증성 물질들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소가 풍부한 시기를 먹으면 이 섬유소가 이 장내 세포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섬유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생물들이 쉽게 침범을 해요. 그래서 언밸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벽의 경계가 손상이 되면서 뇌에도 신호가 나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티졸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장에서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유소가 부족하면은 미생물들이 쉽게 침범을 해서 염증, 코티졸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상하부나 또 해마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코티졸이 많으면 우울증 환자들은 코티졸 수치가 높거든요, 보통. 그리고 코티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뇌가 찌그러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섬유소가 풍부한 게 어린이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뭐 특히 뭐 장내 미생물들이 비타민 K, 비타민 B12도 생산할 수 있다. 면역계도 개선을 하고 뭐 혈관 또 지방 저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신경계에도 중추신경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채식 어린이와 하지 않는 어린이는 IQ가 20이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이건 심각하게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할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규모 사업장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지식사회잖아요. 그죠? 어떤 창의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창의성, 공감 능력. 그죠? 요즘에는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많이 구하잖아요. 네트워크. 그죠? 팀 작업,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특히.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약물로 처방을 해도 이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으면 약물의 효과도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섬유소 풍부할 때 소화관 미생물들의 다양한 이 부분에서 네, 네. 그 요즘에 되게 비싼 유산균 네. 많이 먹잖아요. 네, 뭐 비피더스 뭐 이런 거요. 네. 하여튼 어쨌든 유산균 비싼 거는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애들? 제가 생각할 때는 섬유소를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게 하시면 그런 유익한 균이 빨리 성장을 하겠죠. 장내에서 만들어져요, 저절로? 엄청나게 증식하죠. 환경만 좋으면. 그렇죠. 이제 그 섬유소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섬유소가 그러니까 채식인의
그 장내 환경하고 미생물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태계. 그리고 비채식인의 장내 미생물들의 종류가 달라요. 연구가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채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유소를 좋아하는 균들은 인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미생물들을 섭취를 하신다면 섬유소를 잘 드시고 뭐 일시적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어디서 얻냐면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변에서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변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특허를 내기도 하거든요. 예, 특히 비피더스균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싼 유산균 네. 그걸 비싸서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필요는 없죠.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잘 드시면 전혀 문제 없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평생 먹을 건 야채를 먹는 게 그렇죠. 섬유소를 먹지 않고 고기 먹고 뭐 그러면서 그거 먹어봐야 별 소용 없죠. 다른 영양제의 경우는 어떤가요?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네. 항산화제 같은 네. 거 네. 그런 거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은 어떤가요? 뭐 부족하면은 공급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선택해야 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예,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기능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뭐 치료를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투입을 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서구인 같은 경우 비타민 B12 결핍 때문에 어린아이가 성장이 저해된 경우가 간간히 보고가 되거든요. 케이스 스터디로. 그런 애들은 비타민 B12 투여하면 금방 호전돼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라는 것은 천연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포지티브한 견해들도 좀 있거든요. 또 반면에 네. 지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양제를 받아 섭취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네. 또 의견들도 많아요. 네.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좀 많이 또 변이가 있어서 예,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자기 컨디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음식을 먹을 필요는 약물로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만약에 뭐 시금치라 그러면 칼슘 같은 것들이 네. 뭐 삶거나 볶거나 네. 이렇게 화식 요리를 했을 때 네. 이게 화학 구조상으로 석회화되어서 네. 그 사람의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네. 그게 있으니까 이걸 뭐 녹즙이나 아니면 네. 생식의 방식으로 섭취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네. 견해를 최근에 좀 많이 네. 듣고 있거든요. 네.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그 좀 종합적인 연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한번 삶는 게 좋다, 데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럴 듯하고 그러거든요. 또 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또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골고루 먹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무난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먹는 것도 일종의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연구가 좀 그 다각적인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이제 골고루 그런 연구가 아직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으로만 실험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그런 게 많이 필요하죠, 사실.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산업을 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정부에서 정말 인간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들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물 좀 마실게요. 그런 게 사실 많이 아쉽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연치유센터를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서 상당한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판매도 하시는 분들 네. 극단적으로 가정 내에 있는 프라이팬은 아예 없애버려라. 네. 뭐 그래야지만 혈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네. 하여튼간 삶거나 뭐 볶거나 지지거나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 그 채소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 뭐 칼슘이나 비타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몸에 안 좋아진다. 이렇게 아주 주장을 해가지고 저는 네. 네. 예, 프라이팬은 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잘 안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채식할 때는 감자볶음 같은 거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먹고 나면 이제 항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 과식하거나 또는 기름에 튀긴 걸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또 오메가3하고 6 개념도 몰랐을 때는 막 기름 막 부어가지고 막 볶아 먹고 이랬었는데 이제 좀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는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영양학적인 지식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요령들 몇 가지인데 그런 것만 좀 잘 알아도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학교에서 네, 영양교사 많이 뽑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교사 네. 선생님들이 네, 애들한테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부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을 뽑아서 영양 교육을 시켜야겠다. 근데 그렇죠.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냥 식단을 골고루의 개념인지. 예,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채식 식당을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설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대 채식상이 하나 있거든요. 뷔페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가끔 가면 이제 먹는데 그리고 지금 동국대도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서울대 채식식당. 거기 뭐 아시아 센터, 아시아 연구소에 있어요. 1층. 예, 아시아 연구소. 그 사회과학 거기에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은미대 쪽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헐물면서 그 동국대도 채식당이 맛있었거든요. 한 7,000원인가 하는데 서울대는 6,000원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식당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채식 식당을 더 많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찬성을 하는 거예요. 예,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저널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영양사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오래전에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채식에 더 많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채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채식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채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옛날에 학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기 영양학.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새로운 비타민들을 막 발견을 하고 이제 결핍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던 영양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과잉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비만, 그죠? 또 심혈관 질환, 또 당뇨. 이게 이제 심각하지 뭐 지금 우리나라의 영양실조 뭐 기사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대사증후군이 많잖아요. 비만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영양학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 이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대화는 증거에 기반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학교 교육은. 그죠? 자기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들은 이야기나 견해, 개인적인 견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에는 이 시스템이 이제 그 표준 식단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식단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 그 영양 그 식단이 전산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교사들이 학교 급식을 채식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단은 전부 다 고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일선에서 영양학에 대해서 호의적인 영양사가 가끔 집어넣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식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게 고기를 안 넣으면 밥이 안 먹어요. 그래서 예. 그게 악순환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반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고기만 계속 먹여서 고기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채식하는 애들 보면은 고기는 안 좋아하고 채식을 잘 먹거든요. 또 뭐 성인 같은 경우도 현미가 맛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강좌를 듣고 어떤 분이 며칠 현미를 먹다 보니까 백미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현미 맛있어요. 네. 현미 먹다가 백미 먹으면 맛이 없어요. 네. 그리고 혈당도 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나면 식곤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미 신드롬, 백미 증후군이라는 거. 그러니까 차이나 신드롬 있잖아요. 차이나 그 중국집 신드롬, 그죠? 그 백미 신드롬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끝낼까요?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